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이민석 박사의 호모 인텔리전스, 게놈 나침반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그 게놈 나침반이요. 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믿는 사랑 있잖아요. 이걸 유전자의 시선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감정, 우연, 이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유전자 코드가 사랑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민석 박사는 이 책에서 사실 사랑이라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유전학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게놈이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준다는 건가요? 네, 그런 비유죠. 우리가 왜 누구한테 끌리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이 MHC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목표는 유전자가 사랑이나 관계, 더 나아가서 공감 능력,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과 관계를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해보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흔히 첫눈에 반했다거나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끌린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그 MHC 유전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MHC, 주요 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면역체계 유전자거든요. 네, 면역이요. 근데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과 이 MHC 유전자가 좀 다른 상대한테 더 강한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요? 왜죠? 그게 이제 1995년에 스위스에서 했던 유명한 땀 냄새 실험 있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셔츠 냄새 맡는 거. 예, 맞아요. 여성들이 자기랑 MHC 유전형이 가장 다른 남성의 그 채취를 더 선호했어요. 신기하네요. 이게 아마도 유전적으로 좀 다양한 면역력을 가진 자손을 낳아서 생존율을 높이려는 본능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향기가 좋다. 이게 사실은 유전적 다양성을 찾는 신호일 수도 있다. 와,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참 흥미롭죠. 향기 하나에도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니. 그럼 애착이라든지 신뢰 같은 좀 더 깊은 감정들 있잖아요. 이것도 유전자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옥시토신 수용체 유전자, OXTR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가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기 역할을 하는 거죠. 수신기요? 네. 근데 이 유전자 염기 서열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 신뢰감이나 공감 능력,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OXTR 유전자 타입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좀 더 안정감을 쉽게 느끼거나 유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사람마다 관계 맺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관계 맺는 걸 좀 편안하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거리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이게 일부는 이런 타고난 성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 편이신가요? 안정적인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편이세요? 저는 좀 안정적인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새로운 만남이나 좀 자극적인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도 분명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유전자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DRD4라는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게 새로움 추구 성향과 관련이 좀 깊어요. 도파민이면 뭔가 쾌감, 보상 이런 거랑 관련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 DRD4 유전자의 특정 변이, 그러니까 특정 타입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좀 모험적인 관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안정성보다는 좀 짜릿한 자극을 더 중시하는 성향. 이것도 유전적 차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와, 듣다 보니까요, 이런 유전적인 차이가 단순히 연애 스타일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젊을 때 그렇게 강렬하게 끌렸던 사람인데 날이 들어서는 성격 차이 때문에 막 갈등 겪고 심지어 황혼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이런 배경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그러니까 생식 가능성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에는 유전적인 다름, 특히 그 MHC의 다름이 강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생존 본능 같은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자녀 양육 부담이 좀 줄어드는 시기, 인생 후반기가 되면 그 다름이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막는 장벽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전엔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나중엔 단점이 되는군요. 그렇죠. 유전자의 그 생식 중심 전략에서 이제는 정서적인 동반자 중심으로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때 그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지 못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설계한 매력과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행복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관계를 조율하는데 결국 중요한 게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공감이 중요하죠. 그럼 이 공감 능력도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공감 능력 역시 진화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시토신 수용체 OXTR 유전자나 또 AVPR-A1A 같은 유전자들이 사회적 행동이나 유대감 형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AVPR? A1요. 그건 뭔가요? 그런 바소프레신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의 수용체 유전자인데요. 이것도 사회적인 애착이나 행동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몬이랑 유전자 정말 밀접하네요. 그렇죠. 이런 공감 능력은 처음에는 아마 부모 자식 간의 애착 형성에 유리해서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발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혈연 집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협력과 생존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기제로 확장되었다고 보는 거죠. 아, 점점 확장되었군요. 네, 이민석 박사도 지적하듯이 공감은 단순히 그냥 좋은 감정, 이게 아니라 생존과 문명 건설의 토대가 된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그냥 운명이다, 혹은 뭐 성격 탓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랑의 끌림부터 관계를 맺는 방식,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까지 우리 안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그쵸. 그게 중요하죠. 네, 유전자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지도를 제공할 뿐이에요. 그 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삶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경험, 가치관, 그리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 결정론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이런 과학적인 이해가 사랑의 신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복잡하고 경이롭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보게 해주는 창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젊은 날의 그 강렬했던 끌림이 유전자의 어떤 생존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면 인생 후반기의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정서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또 갖고 나가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유전적 끌림을 넘어서는 관계. 네, 유전적 설계를 넘어서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쩌면 이민섭 박사가 제시하는 또 다른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